예,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 조승희 교수님께서 국제 학생을 대하는 언어와 태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종신대의 중독 상담학과 외래 교수로 또 청소년 가족 성문화 연구소 대표로 교육학 박사이신 우리 조승희 교수님께서 우리가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대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음, 네, 오늘은 제가 이제 국제 학생을 대한 언어와 태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의뢰 받고, 이제 저도 새롭게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며 봤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뭔가, 내가 그랬나? 뭐 이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선생님들이 이제 일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마이크 다시 켜졌는데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공유가 화면도 되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공유 화면 보이시나요? 공유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네네. 국제학생에 대한 언어와 태도라는 강의를 의뢰받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뭐 청소년을 전공하기도 했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하고 20년 넘게 생활을 하면서 요즘에 이제 많은 그러니까 같은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하고 관계할 때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다문 학생들도 많고요. 외국인 학생들도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요즘에 우리 사회의 화두가 어, 되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단순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쟁을 겪으신 분들도 살고 계시고요. 어, AI 시대를 맞이한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 정말 많은 사실 저희 아버지는 해방이 되시던 시대에 태어나셨거든요. 해방, 전쟁, 산업화, 그리고 엄청난 발전, 경제적 발전, IMF, 그리고 올림픽과 또 그 월드컵, 그리고 새로운 이제 시대들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시간들을, 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대마다 정말 다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배경을 가진 것도 다문화지만 나의 삶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다문화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다름을 존중하면서 경계를 잘 맞춰가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로 국제학생을 대하는 언어와 태도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 선생님들은 이제 굉장히 좋은 일 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물도 설고 땅도 설을 텐데 여기서 어떻게 정착을 할 건가, 어떻게 이제 우리 사회를 배울 것인가, 언어를 통해서 한국에 좀 많은 것들을 배워 나가야 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왔어요. 맞죠? 근데 네. 여러분들 이제 정말 많은 헌신, 노력, 이런 걸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지만 이것이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표현 방식이나, 나의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할 때는 언어적 소통도 있지만 비언어적 소통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적 소통과 비언어적 소통을 봤을 때 비언어적인 소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정말 좋은 의도로 했지만, 이렇게 난 정말 상대를 돕기 위해 정말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 언어로, 비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나의 의도가, 돕고자 하는 의도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나의 의도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상대에게 맞춰서 전달할 건가? 이런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되는 태도, 언어와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상대의 기준에서 내가 너무 좀 멀어져 있다라고 하면 때로는 내가 평가받나? 나한테 이거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야?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고. 선생님들의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상대방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꼭 국제학생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누구나 인간관계에서 정말 통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통용이 되지만 특히 국제 학생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언어도 설고 또 정보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선생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지할 수도 있고,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하거나 불쾌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작동할 수 있다. 그것이 문화적 차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세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신세대라고 얘기하는 MZ 세대들의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소통 창구가 다르고 정보가 다르고 교육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름이 이제 틀림은 아닌데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선생님으로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도 관계에서 존재하지만 이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으실 때에 멘토의 역할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 내가 좋은 멘토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멘토라는 건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멘토라고 했을 때, 멘토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나의 말과 행동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보일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국제학생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대부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은 존중받아야 할 성인으로서 존재해야 하고 그것이 인정되고 그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도움이어야지 통째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만나는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으시죠. 많게는 뭐 이렇게 30, 40까지도 차이가 날 수도 있죠. 예, 더 날 수도 있고요. 제가 정확한 연령은 모르겠지만, 적게는 20살 이상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러면 한참 어리죠. 한참 어립니다. 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대를 성인으로 대하기보다는 내가 도와주어야 할 어린 친구들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그렇게 이제 좀 케어하려는 입장이 강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좀 어린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친구들이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어가 서툴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는, 특히 초반에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렇게 좀, 상대를 어리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영어로 막 프리토킹이 되시나요? 저는 안 되거든요. 막 프리토킹이 안 되는데 만약에 외국에 갔을 때 제가 프리토킹이 안 되는데 누군가 저를 막 어리게 보고 그 보여지는 나이로 취급을 하면 되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네팔에 가서 이제 몇 달간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팔은 되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어 햇빛이 직사광선이고 막 이러니까 진짜 한 25 되면요. 우리나라에서 한 40대로 보여요. 근데 제가 그때 30살에 갔거든요. 근데 나이를 얘기하지 않고 같이 일을 하는 상황에서 만났어요. 이제 한국어 교육원에서 만났는데 매니저가 저한테 막 되게 막 엄청 막 이렇게 여동생 보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는 30살이었고 그 상대방은 23살, 4살 이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어로 둘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막 말을 못했었거든요. 막 원활하게 못하다 보니까 저를 엄청 어리게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도 나오고 뭔가를 자기가 다 케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행히 뭐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뭐 불편한 감정이나 이런 건 느끼지 않았는데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 있죠. 말이 부족하면
판단력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특히 어리게 보이는 사람이 말이 부족해. 그럼 판단력도 부족해. 아, 그럼 내가 판단해줘야지? 라고 이렇게 월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존중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하고요. 한국 문화가 뭐 낯설어서 이 친구들이 뭐 반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존댓말이 어색하거나 뭐 이래서 반말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처음부터 이제 무례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들 뭐 그리고 우리가 나이 차이가 어떤 경우는 이제 자녀분들하고 비슷한 친구들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더 이제 부모처럼 케어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공적 관계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친구들이 한국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안내자이자 동행자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거리두기를 정말 잘 해야 되는 게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통제욕구가 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우리가 돕는 이유는 한국에서 자립해서 혼자 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뭐 여기서 뭐 자리를 잡지 않더라도 본인의 유학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자꾸 뭔가를 해주거나, 앞서 나가게 되면은 그들이 자꾸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어떻게 보면 박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양한 세대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50대 이후의 분들은요, 이런 어떤 경계라든지 성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의 마음이 아니고 나는 나의 어떤 기준대로 표현을 했으나 그것이 나의 기준이 상대방의 기준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좀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요, 이런 다양한 학력 예방 교육들은 수시로 받고 있어요. 매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교육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고 전공이 청소년 지도학이다 보니까 이게 소통하는데 그래도 좀 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저도 드는 생각이요. 자꾸 제가 라떼는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내가 꼰대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같이 웃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되게 편하게 얘기해요. 이 친구들하고. 괜찮아, 얘기해봐라고 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 학생들이. 보면 이미 제가 제 마음과 다르게 우리가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요. 저는 나이가 들어있더라고요. 내일 모레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봤을 때는 이제 엄마랑 동갑이고 막 이러니까 말이 어렵죠. 아무리 내가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너네 의견을 얘기해도 돼. 막 이렇게 하는데 편하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왜 그러지? 왜 옛날하고 다르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냥 제가 나이가 든 거예요. 우리가 대학생들하고 소통할 때 그 나이가 들었다는 걸 인정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척 젊은 척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건 인정하되 그들도 성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같이 가는 동행자 역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위계가 설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있고 그 친구들 아래에 있는 위계가 설정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죠.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부분들은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나이, 언어, 정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불편한 거 얘기해라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괜찮아요가 내가 생각하는 괜찮아요와 상대가 생각하는 괜찮아요가 같은 괜찮아요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에 좀 이렇게 우리가 귀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나의 질문에 다 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 안 해도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불편하거나 아니에요라고 왔을 때 가끔 그럴 수 있거든요. 내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좋은 의도였는데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보였어요. 보일 수 있죠. 근데 그게 내가 잘 안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커피를 줍니다. 근데 저는 하루에 커피를 한 잔밖에 못 마셔요. 근데 저녁 때 특히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저녁 수업인데 커피를 준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근데 고마워. 근데 내가 커피를 저녁 때 마시면 잠을 못 자. 그래서 이걸 다른 친구들하고 나눠 먹었으면 좋겠어.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수님은 밤에 잠을 못 자시니까 내가 커피를 괜히 사왔네. 다른 걸 사올 걸.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야. A가 줄 때는 마시더니 내가 줄 때는 안 마셔? 사람 가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어,
듣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인지적 왜곡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커피를 누군가에게 줬을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줬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이렇게 꾸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거절의 의사를 그 행위에 대한 혹은 그 물건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이걸 인지적 왜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패턴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인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계관계에 있는데 위에 사람이 인지적 왜곡을 하면요. 굉장히 곤란해져요, 관계가. 상대방이 거절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계에서 위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에너지와 힘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한 거절과 자기 존재에 대한 거절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흔쾌히 거절에 대해서 오케이 그 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거절하지만 너와 나의 관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거절했다면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대방이 싫어요, 안 할래요, 괜찮습니다. 노의 의사를 밝혔을 텐데 노의 의사를 내가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내가 얘기했는데 거절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구분짓기.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거절과 상황에 대한 거절을 구분하는 연습. 그래서 나도 그걸 상대방에게 이 학생들에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노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정말 노하고 싶은 일, 내가 어, 우리 왜 다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 있어서 상대방이 부탁하는 거 많이 들어주거든요. 내가 괜찮을 땐 부탁을 들어줘도 되지만 괜찮지 않을 때도 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패턴적으로. 그러면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빵 터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경계를 잘 설정 필요합니다. 오케이가 돼요. 괜찮은, 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에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의 어떤 권유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그 선생님들이 만나는 그 국제 학생들에게는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친절하게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나와의 관계에서 언제든지 본인의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매번 만약에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매번 예스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 정말 괜찮나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문화 차이죠. 낯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름을 고치기 전에 먼저 다름은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뭐 이 얘기죠. 그냥 다름은 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 친구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근데 나를 자꾸 만났는데 아이 컨택이 잘 안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쟤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한국 음식 먹을 건데 뭐 먹고 싶냐? 근데 아무거나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드시는 거 드실게. 우리나라 문화는 보통 그렇잖아요. 선생님 먼저 드세요. 뭐 우리 뭐 예를 들어 중식당 가서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짜장면 시키면 저도요. 뭐 짬뽕 시키면 저도요. 뭐 이렇게 유선해서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는 마파두부 먹겠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분위기 좀 어색하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그런 문화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것에 익숙해. 근데 어떤 친구가 따박따박 자기 의견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생겨요. 속으로 저거 좀 선 넘는 거 아니야? 건방진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 혹은 약속 시간을 우리가 정했어요. 근데 자꾸 늦어요. 그럼 이 친구가 반복적으로 늦으면 왜 늦는지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생각하죠. 쟤 맨날 늦어. 얘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약속 안 지키는 애네? 이렇게 우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또 뭐 내가 이제 좋은 마음에서 한번 우리 교회 가볼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미적미적하고 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마음 다쳤네. 쟤는 아니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냥 구체적으로 상대방과 대화하기 전에 나의 선입견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판단을 안 하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기 전에 이 친구는 어떤 배경에서 살았을까? 물론 그 배경에는 국가적 배경도 있겠지만 그 친구의 가정적 배경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국가 친구들이라고 다 같은 패턴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면 국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가정의 양육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친구들도 만나보면 친구들마다 다 같은 나라, 우리나라 친구들이지만 학생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게 가정 문화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의 어떤 편한 문화적 표현 방식은 무엇인지 좀 관심을 갖고 또 내가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설명을 하되 내가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학생들을 만날 때 이 친구들의 기준이 나와 다를 때 걔는 틀렸어.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상담하고 교육하면서 가장 많이 처음에 이 초기에 굉장히 많이 신경 썼던 게 틀리다는 말을 자꾸 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건 틀리고 이렇게 막 얘기를 막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틀렸다. 그 사람 얘기한 건 틀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틀리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대개는 다르다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다른 건지, OX가 있는 틀린 건지, 이걸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요, 틀렸다는 말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뭔가 불편함이 생기거나 관계에서 어색함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그 이유를 좀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계속적으로 늦는 친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왜 늦는지, 그럼 뭐 늦잠을 잘 수도 있고, 버스 노선을 모를 수도 있고, 지하철을 잘 못 탈 수도 있고, 뭐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상황들이 다르게 자꾸 구사되는 거예요. 오늘은 늦잠 잤고, 내일은 버스를 잘못 탔고, 뭐 모레는 지하철 노선이 헷갈렸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명확하게 물어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늦으면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나라에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다른 나와의 약속 말고도 다른 다양한 약속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학교 수업에서는 10분 늦으면 지각 처리돼서 너가 성적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이슈에서 늦으면 상대방에게 신뢰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생활 정보를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시간 보면서 웃은 게 제가 40분까지 수업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17분이어가지고 네. 지금 시작도 못했는데 네, 빨리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려줄 때는 설명하되 상대를 낮추지 않는 것. 예. 그래서, 너무 이제, 특히 이제, 너네는 왜 그래? 뭐,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요. 그죠? 어떤 우리나라의 루틴이 있죠. 그렇지만, 이것만 오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원래 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남자 여자 싸울 때 신혼부부들이 많이 싸우는 게 우리 집 원래 이런데? 이러면 상대방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한국식만 오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가 도와주는 건 상대에 대한 평가와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으면 한국식으로 해야지.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게 상대방에게는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도록 한국에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혹시 이런 뭐 먹는 방식이라든지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하면 설명해 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우리가 과하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과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세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 친구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때의 기준이 지금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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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 야, 우리 때는 세탁기도 없고 청소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지금 뭐가 힘들어? 힘들어요. 요즘 엄마들도 얘기하는데 엄청 힘들어요. 근데 야, 옛날엔 그랬는데 너는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거든요. 그 정도도 농담도 못하니? 야, 내가 너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이야. 아우, 요즘에 너무 예민해. 이렇게 되면 이 친구들은 내가 어렵게 내 감정을 얘기했는데 내 감정이 무시되는 느낌. 이게 더 가면은 내 존재가 무시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싫다고 하고 싶은데 내가 싫다고 하면 나 이제 안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이게 과하면 우리가 그 뭔가 지시하는 형식의 부모님보다요. 간섭하는 부모님이 더 힘들어요.
그 지시하고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러면 되는데 뭐 아들 오늘 더웠어? 뭐 힘들었어? 누구랑 싸웠어? 무슨 일 있었어? 어쨌어? 저쨌어? 이렇게 해준 엄마들 있잖아요. 이거 아이의 사생활 침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게 이 친구들에게 도와준다는 이걸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저분이 나를 어른으로 보는 것 같진 않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대 차이를 인정한다는 게요. 그 젊은 친구들이 다 맞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맞춰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표현에 있어서, 내가 익숙한 표현이 지금의 관계에서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 같아서 내가 그래. 그럼 본인 자식한테 하시면 돼요. 그 친구들한테 하지 마시고. 본인 자식한테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말들로 나의 어떤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세대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받는 이유가 나 때는 그랬어. 이거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게 통용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내 자식이 아니다. 존중받아야 할 성인이다. 그래서 자식 같아서 이 말은 하지 말자. 그래서 저도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네, 진짜 뭐 자식벌 되는 친구들인데요. 안 하려고 하고, 너와 나는 파트너다. 동행자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이 친구들은 저를 어려워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한 4학기 정도 만나야 자기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오픈하려고 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었구나. 나는 이 친구들의 윗사람이구나를 인정하고, 그래도 노력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표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좀 얘기해줘요. 자신의 어떤 불편함이나 요구사항이, 수업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필요나 어려움이나 SOS, 이런 것들을 제가 엄청 얘기를 해야 얘기해줘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데 이 외국 학생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행자로서 이렇게 좀 더 많은 제스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되게 중요한 경계입니다. 이 경계라는 말이 되게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경계는 상대를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나를 지키기 위함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자들 교육할 때 상담사 윤리 강령 뭐 이런 거 교육하면서 뭐 이제 안전 윤리 같은 거 교육하거든요. 비밀 유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윤리 강령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담 윤리 강령에는 물론 내담자를 위한 윤리 강령도 있지만 내담자 보호를 위함도 있지만 상담자 보호를 위함도 있습니다. 경계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학생들을 지키기 위함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선생님들에게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좀 경계를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는요, 안전한 관계의 조건이에요. 상대와 나와의 편안한 거리. 자, 우리가 물리적 거리가 있고요. 심리적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김경복 선생님 지금 이제 얼굴 보이는데요. 제가 김경복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차 한 잔 마실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제가 커피를 한 잔 사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하고 막 짐을 막 들고 있어요. 가방을 여기다 메고서 막 짐을 들고 있는데 커피를 계산해야 돼. 그러면은 근데 김경복 선생님이 내가 커피 사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갑자기 제 가방에서 지갑을 쑥 꺼내가지고 커피를 계산해요. 그러면은 어때요? 돼요, 안 돼요? 혹은 제가 윤동수 교수님 만나가지고요. 교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옆에 지갑 있다고 그걸 쑥 꺼내고 계산해. 교수님이 나 사준다 그랬다고. 이게 이제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이죠. 굉장히 불쾌하죠. 이 물리적 경계를 오버한 거예요. 어,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막 지갑을 아무 때나 막 왔다 갔다 하면 뭐 불쾌하잖아요. 심지어 자식들이 허락 없이 지갑을 손대도 기분 나쁜데 이게 경계거든요. 경계는 상대와 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가 좁지만 경계가 없는 사이는 없어요. 경계는 누구와도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경계의 거리는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것이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계가 없으면 친밀함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거절할 수 있어야 진짜 신뢰가 생긴다. 내가 거절해도 이 사람이 바뀌지 않을 거야. 나에 대한 신뢰감, 나와의 관계가 바뀌지 않을 거야가 되어야만 신뢰가 생깁니다. 경계를 지킨다는 거 선생님들이 정없이 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경계를 지켜야 내가 신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언제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의 이 절대거리를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심리적 절대거리를 지켜주는 사람으로서 존재할 때 안전함을 상대방도 느끼고요. 선생님도 그 정도의 거리를 두셔야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행동상의 경계, 신체 접촉을 피하셔야 합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기독교 베이스, 저도 이제 어릴 때 막 교회 다니면 막 형제자매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기도도 막 손잡아주고 하고 막 이제 슬플 때 기쁠 때 다 안아주고 막 이런 거 우리는 형제자매기 때문에 그게 없었잖아요. 요즘에 안 그래요. 요즘에 그렇게 큰일 나요. 아무리 막 믿는 사이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신체 접촉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단둘이 만남도 좀 피하시고요. 특히 이제 이성 친구들 만나실 때, 이성 학생들을 만나실 때는 더더군다나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담자들도요, 마찬가지예요. 폐쇄된 공간에서 단둘이 만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일 있었어요. 남자 상담사인데요, 어, 신고를 당한 거예요. 여자 내담자가 신고를 했어요. 청소년인데 선생님이 나 만졌어요. 이렇게.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근데 이 친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례 관리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뭔가 부당한 걸 요구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엄마한테 선생님이 나 만졌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특히 여기 남자 선생님들 계신데요. 남자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불리하세요. 그래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폐쇄된 공간에서 단둘이 만나시면 안 됩니다. 강의실에서 만나도 그래서 남자 교수님들은 이제 문 항상 열어두세요. 예, 저희 교수님들 보면 문 항상 열어두시거든요. 학생 상담하실 때도. 그런 것들에 둔감하면 자칫 잘못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충분히 그런 일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그럴 수 있다. 늦은 밤에 사적으로 연락하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차량 동승도 사전에 동의를 하시고 어떤 교수님은 제가 이제 저 데려다 주시는데 저를 뒤에 앉히시더라고요. 둘이 갈 때는. 그럴 정도로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계의 경계와 관련해서 SNS에서 뭐 우리가 뭐 이게 뭐 팔로워를 했어요. 근데 외모에 관한 댓글을 단다거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사진 촬영이나 게시할 때 나랑 같이 찍은 사진이니까 내가 막 인스타에 올렸어. 안 되고요. 내가 너와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도 되니? 라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 친구들에게도 그럼 너 올릴 거니? 난 이게 불편한데? 얘기하셔야 됩니다. 선물, 식사, 신앙활동 거절이 가능해야 돼요. 이 친구들이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멘토의 입장에 있을 때 멘토링은 사적으로 친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불편하면 멈추고 거절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 관계 안에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계는 가까운 관계가 아니고요. 딱 달라붙어 있는 관계가 아니고요. 상대가 불편하지 않는 거리. 이 친구, 근데 그 거리가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좀 긴밀하게 있고 싶은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좀 나를 터치 안 했으면 좋겠는 친구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각자의 관계들을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어의 영역에 있어도요,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근데 다르고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보다 이거 해줄까? 이거 해도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도 모르게 이 친구들을 도우려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막 명령어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명령형보다는 질문형으로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는 형식. 동의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갔을 때 난 그거 사실 원하지, 내가 뭐 어려운 걸 얘기했어요. A라는 친구가 어려운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내가 이거 해줄게. 라는 게 이 친구는 문제 해결을 원한 게 아니고 그냥 말을 하고 싶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해줄게 보다는 내가 이거 해주면 어때? 내가 이거 해줘도 될까? 라는 습관, 언어의 습관을 가지시면 학생들이, 이 친구들이 안전감을 지금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럴 때 좀 피해야 될 표현.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서. 이거 왜 이렇게 못해? 이상하게 말하네.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둘이 있을 때 하는 것도 아니야.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우리 연습할 때 잘했잖아. 그거 아니라니까.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막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러면 너무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잘 못할 때는 이 친구들이, 근데 이제 둘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 있다면 이 친구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나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의미는 전달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한다거나 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돼요. 지금 우리는 배우는 과정이라서 나와 대화하거나 연습할 때는 배우는 과정이지 뭐 다 이렇게 말하는 게 평가되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천천히 다시 해봅시다. 뭐 이런 것들. 자꾸 실수할 때 그 친구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이 친구 하는 걸 사람들 앞에서 비웃거나 이러면 그 친구는 점점 의기소침해집니다. 아무리 막 명랑한 친구들도 잘하고 싶은데 못하면 의기소침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희롱 언어폭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좋은 의도, 농담, 친근함이 상대방의 불편함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덮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농담, 위트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가르쳐 줘야 되죠. 그렇다고 꼭 막 교과서대로 막 관계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과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법에서도요, 위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위트 있게 가르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어, 듣는 사람이 불쾌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능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꼭 한 사람 바보 만들었고 사람들 웃기잖아요. 특히 일본 예능이 막 굉장히 그게 과학적이죠. 한 사람을 정말 바보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너무 즐거워요. 근데 그건 교육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집단으로 특히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뭔가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이 있고, 그 집단의 리더예요. 근데 이 분위기를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나와 지금 친한 친구를 놀린다거나 막 이렇게 가볍게 그냥 오늘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웃게 만들면 난 되게 마음이 편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어 모두가 행복해야 행복한 겁니다. 한 사람이 불쾌하면 그거는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담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듣는 사람이 안전한 것만 농담이다. 그 듣는 사람이 불쾌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건 농담이 아니다. 이건 학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폭력입니다. 특히 우리가 외모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아, 처음 그러니까 몇 번 만났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 살 좀 빠졌네. 되게 날씬해 보인다. 외모 관리 좀 했나 봐. 이런 거 얘기하면 이게 우리 인사치레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성희롱 우리 저희 신고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모와 관련된 칭찬은 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외모보다 상대가 경험한 불편함이나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외모에 관한 이야기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잘못되면 성적 언동으로 보여질 수 있고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희롱의 경우는요,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인데요. 성적 의도나 동기가 나는 없었어요. 이게 되게 애매하긴 한데 나는 그 의도가 없었어.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성희롱을 판단할 때는 관계와 장소와 상황과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계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윗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판단을 받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자 직장 상사가 남자 신입 직원이 왔는데 그렇게 막 엉덩이를 주무르는 거예요. 근육이 이쁘다고 막 팔을 주무르고 성희롱으로 신고당해요. 요즘에 신고당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남녀의 구분이 있었거든요. 가해자에게 없다. 여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남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성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둘러둘러 너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얘기했다며?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말하죠. 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 맥락적으로 그게 아니야. 아무리 그런 뜻이 아니었어도, 예, 상대방이 그렇게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이 이해되는 게 이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이런 성인지 교육을 우리는 받은 적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 근데 요즘의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성인지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나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기준이 달라요. 젊은 친구들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적 농담, 외모 평가, 외모와 관련된 얘기는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괜히 다 해놓은 밥에 우리가 콧 빠뜨린다고 하거든요. 아, 그냥 농담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 말랑말랑해지라고 한 거야. 했는데 전혀. 예를 들면, 커피는 우리 여학생이 따라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예. 그냥 본인이 따라 드세요. 제일 좋아.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럼 남학생이 시키면 되나요? 아니요. 셀프로 하세요. 예, 셀프로. 본인 건 본인이. 예. 학생들도 본인 건 본인이 마시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학생들이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어리니까 니네가 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하시고, 이렇게 차라리 어른들이 해주시는 게 더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거. 특히 섹시하네 이런 얘기. 요즘에는 애들한테도 섹시하다는 게
칭찬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더라고요. 섹시한 건 굉장히 상대를 성적으로 바라보는 용어거든요. 섹시한 건 절대 칭찬이 아니에요.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하는 거. 섹시하다, 몸매가 좋다, 뭐 너 같은 몸매는 너 같은 얼굴 여기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신체 평가 일절 하시면 안 됩니다. 연애는 해봤어? 환경험은 있어? 이성 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 하지 마세요. 예. 요즘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이게 진짜 라떼는 질문이에요. 하다못해 뭐 형제 어떻게 되냐, 엄마 뭐 하시냐, 뭐 이런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 하시는 게 좋고, 뭐 야한 농담, 사진, 영상 공유 이런 것들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거는 캡처돼요. 캡처돼 갖고 여러분 그냥 처벌 대상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든 어깨를 잡든 이런 스킨십,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친근해도, 아무리 자식 같아서라도 자식하고만 하세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이걸 표현을 못하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낮추는 언어인데요.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국적,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일반화하는 거.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 다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고 한국어 발음을 실수로 조롱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너네 나라는 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개인을 국가 전체와 연결하지 않는 거, 공개적인 면박과 비교. 얘는 그런데 넌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나는 그냥 사심 없이 한 거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기려고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예, 분위기 말랑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것들은 안 하고 정체성 공격하지. 이게 너네 나라는 다 그래? 너는 그런데 너는 왜 그래? 니네 나라는 A라는 나라는 그런데 B 나라는 왜 이래? 이렇게 되면 그 나라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단순한 호기심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 하실 때도 좀, 그리고 메시지 보내실 때도 경계를 지키셔야 돼요. 자, 밤늦게 급한 일이 아니면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밤늦게 사적 안부를 반복적으로 자니? 잘 잤어?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답장이 늦다고 재촉하거나 SNS 사진에 외모 댓글 남기거나 개인 사진 위치 일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연락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시간에 연락을 했는지 목적과 시간을 분명히 하는 거. 그리고 혹시 내가 좀 늦은 시간에 연락했는데 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급하지 않으면 급하지 않으면 답장을 안 해도 된다고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인 연락보다는 단톡방이라든지 기관 연락망을 우선적으로 하시고 개인정보나 사진 사용에 대한 동의 후에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답 없어? 이런 거보다 편한 시간에 답 주세요 하고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압박이 될 수 있고 불편함으로 상대는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적 경계에 있어서도 초대는 하나 참여는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입학과 보면은 뭐 이거는 혹시 그 강의하는 선생님들한테 들으셨을까요? 이게 갔을까? 아닌가요? 그럼 이거 잠깐 얘기하면 뭐 요즘 살 빠졌네, 예뻐졌다 이러면은 이게 외모 평가거든요. 요즘 어때요?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이런 질문이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난하다는 거죠. 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말이 늘려면 연애를 해야 돼. 한국 사람 만나봐. 말 금방 늘어.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연애와 사생활을 학습의 도구처럼 말하는 것보다는, 한국어 연습 모임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가 소개해 줄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 결혼, 성경험, 학생이 먼저,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멘토 선생님이 너무 신뢰로 와. 그래서 개인 고민이 있거나 개인 얘기를 하고 싶어. 본인이 먼저 하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선생님이 먼저 하시는 거는 not 오케이. 않으셔야 됩니다. 늦은 밤에 연락했을 때 왜 답이 없어? 내가 걱정돼서 그러지. 라기보다는 급한 일 아니까 편하게 답 주세요. 저녁 때 연락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혹시 하게 된다면 급하면 급한 이유를 밝히시고 급하지 않다면 나중에 내일 연락 주세요라는 전제하에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요거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불편해한 사인을 보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시는 게 아니고 ISF 안에서 만나시는 거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시기보다는 멈추고 듣고 연결함으로 가셔야 됩니다. 불편한 신호가 보이면 반드시 멈추고 변명하기보다는 불편함을 줬다면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문제 해결에 좋고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상대방의 불편이 있다면 ISF 담당자 이 안에서 IS
ESF 안에서 공론화 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상담 신고 지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때 개인적으로 하시기보다는 기관 안에서 같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생님들 이제 평소 근데 그런 일까지 안 생길 거예요. 되게는 거기까지 안 가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예방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게 내가 꼭 해야 될 말이었는지, 이거는 학생들이 거절할 수 있는 건지, 내가 거절할 수 있도록 말을 했는지, 내가 강요하진 않았는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공적인 자리에서 안전한 표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배경, 국적, 외모, 성별, 나이, 종교를 평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적인 질문 전에 적절성을 생각하는 것, 신체 접촉 등의 일대일 만남을 조심하는 것, 농담보다 안전감과 존엄을 우선하는 것, 그리고 문제 발생 시에 기관 절차에 따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나는 건 이 친구들을 바꿔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이 한국 생활 속에서, 아, 선생님들 만나서 내가 충분히 존중받았다,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좋은 관계는 가까움보다 안전함에서 시작합니다.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고 낯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멘토링을 통해서 이게 멘토는 학생을 고치기보다는 이 우리의 경계를 서로 지키면서 내가 이 친구의 이 새로운 상황에서의 울타리로 안전한 가드의 역할을 잘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